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8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쓰게 된 건 제가 겪은 일이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멍청할 정도로 사람을 쉽게 믿었던 게 화근이었겠죠? 저는 3년 전에 간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남편은 평생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죠. 그러더니 임종을 앞두고 힘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없어도 이 정도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젊어서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젠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에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쳐서 10억이 넘는 재산을 남겨주고 떠났네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두 아들과 큰며느리가 저희 부부의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지켜봐줬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멀리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뭐 딱히 바쁘게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그런지 매일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죠. 그 새벽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거실에 놓아둔 남편의 영정사진에 인사하는 겁니다. 여보, 잘 잤어요? 어제는 춘이가 김치를 담가줬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파김치랑 총각김치인데 이제 당신이 없으니 내가 대신 열심히 먹을게요. 애들은 다 잘 지내요. 민수는 무역회사 잘하는 것 같고 둘째도 식당이 꽤 잘 되는 눈치예요. 혼잣말이란 걸 알지만 적적함을 이겨보려고 하던 일이 버릇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다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립니다. 옆집에 사는 제 40년지기 친구 강춘희예요.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정들었는데 남편들 다 보내고 나서는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아예 둘이 같은 아파트로 이사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날씨 좋다. 산책하러 가자. 저희는 매일 아침 같이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운동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 사이입니다. 그런 춘이가 근래 들어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순자야, 네 며느리 말이야. 요즘도 그렇게 시댁 재산에 관심이 많아? 아니, 관심이 많다기보단 걱정되니까 확인하는 거지. 통장은 잘 챙겨놨나? 비밀번호는 안 잊어버렸나? 그런 거. 아무리 그래도 너무 대놓고 꼬치꼬치 물어본다니까 마음에 걸리더라. 걔가 원래 걱정이 많아서 그래. 말은 안 해도 혹시 내가 치매 걸려서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겠지. 아무튼 며느리라고 뭐든 다 말해주지 마. 사람 일 모르는 거다. 요즘은 가족끼리도 서로 등쳐먹는 세상이잖아. 저는 그런 친구의 말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걔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언젠데 그래. 벌써 15년이 넘었어. 딸같이 생각하는 애한테 무슨 그런 흉한 소리래. 정의가 살가운 며느리로 소문나긴 했지만 이 세상에 워낙 못 믿을 일이 많이 일어나니 그렇지. 너도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네 재산 네가 잘 지켜. 헌데 그날 오후에도 큰며느리가 또 전화를 걸어서 같은 걸 확인하더군요. 어머님, 오늘도 뉴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랑 독거노인 대상 범죄가 난리래요.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 잘 보관하고 계시죠? 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나 그런 거에 속을 만큼 어리숙하지 않다. 네, 그건 알지만 어렵게 모은 재산이니 잘 지키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저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재산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긴 했거든요. 그래서 슬쩍 걱정하고 있던 차에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둘째는 저에게 매일 식당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다주는 효자랍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은 갈치조림했어요. 아유, 또 왔니? 가게는 어떡하고 이렇게 매일 와? 엄마 혼자서도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종업원들이 잘하고 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데 제대로 드시는지 확인해야죠. 나이 들면 삼시세끼보다 중요한 게 없다잖아요. 아이, 그럼 일 끝나고 여자라도 좀 만나든지. 아이, 너희 형은 벌써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둘째 아들은 사람 좋고 선하지만 여자 앞에서는 쑥맥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35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식당에 매달려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뭐 인연이 있으면 다 만나지겠죠. 제 걱정하지 마시고 식기 전에 얼른 식사나 하세요.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 제가 저녁 먹는 걸 지켜보다 돌아가곤 했죠. 가까이 사는 아들과 친구 덕에 남편 없는 생활도 크게 외롭다거나 우울하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 다음 달이 그이 생일이잖아요. 10일이요. 아유, 맞다.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근데 올해는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미역국 끓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좀 의외였어요. 그맘때 큰아들 내외는 정말 바빠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겠다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명절에나 간신히 내려오곤 했죠. 그래? 아니, 너희 정신없이 바쁠 것 같던데 내가 가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머님이 오시면 그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비밀로 하고 몰래 오셔서 놀라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아유,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비밀은 무슨? 그래도 생일이니까 이벤트처럼 해주면 좋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일이 바빠서 힘든 것 같은데 생일 아침에 어머님이 끓여주신 미역국 먹으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그러고요. 워낙에 애교 넘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어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느낌이랄까요? 그만큼 큰아들의 생일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저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 그럼 그날 가서 며칠 있다 내려올까? 그러세요. 서울까지 오시는데 3박 4일은 계셔야죠. 아니, 일주일이면 더 좋고요. 아니다. 너희 바쁜데 그렇게 길게는 말고 한 2박 3일이면 충분해. 그럼 내가 그리 채비하고 올라가마. 그렇게 아들네 가기로 결심하고 그날 저녁 둘째가 왔을 때 말을 꺼냈어요. 민재야, 너희 형수가 엄마들어 다음 달에 서울 오라고 하더라. 형 생일이잖아. 네? 요즘 바쁘다고 난리더니 뭐가 좀 정리된 모양이네요. 그러게, 뭐 다행이지 뭐. 근데 엄마 혼자 가실 거예요? 잘 찾아가실 수 있어요? 아이, 당연하지. 내가 애냐? 아니, 서울은 낯설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갔는데 아우, 너무 빨리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정신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같이 갈까요? 뭐? 가게는 어쩌고? 나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는 다음날 만난 춘희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했죠. 춘희야, 나 다음 달에 민수 생일 때문에 서울 가려고. 민수 생일? 며느리가 오라고 했어? 지 남편 놀라게 해주게 비밀로 와서 미역국 끓여달라네. 그래? 생전 그런 말 없더니 별일이네. 민수가 요즘 일 때문에 워낙 바빴잖아. 며느리가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와달라고 하니 내가 가서 생일상 차리는 거 도와줘야지. 순자야, 혼자 가려면 조심해야 해. 서울엔 어리숙한 시골 노인네 우습게 보는 인간 천지일 거다. 그러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전 그런 친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유나는 내가 무슨 전쟁터가?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고향 떠나면 거기가 다 전쟁터지. 택시도 조심해서 타고 특히 외진 곳 조심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여기서 기차만 타고 가면 며느리가 서울역으로 데리러 온다고 했어. 정작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과 친구가 제 서울행을 너무 걱정하니 저도 슬쩍 겁이 나더군요. 하지만 오랜만에 큰아들 얼굴도 보고 손주들 만날 생각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큰아들이 좋아하는 땅콩 멸치볶음에 장아찌도 담그고 들기름 발라 김도 구웠네요. 아유, 민수가 어릴 때 이 멸치볶음 참 좋아했지. 혼자 반찬을 만들면서도 옛날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는 불과 며칠 후에 제 앞에 닥칠 엄청난 일은 상상하지 못한 채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로 출발하는 날이 됐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들 생일 축하금 50만 원, 손주들 용돈 각각 10만 원, 며느리한테 줄 화장품 세트, 그리고 반찬통까지 챙기니 기분이 뿌듯하더군요. 잠시 후 부산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 둘째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에요? 부산역이야. 곧 출발해.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형네 집에 가는데 일은 무슨, 가게나 잘 봐라. 그렇게 대답하곤 얼른 기차에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부산에서 출발할 때 꼭 연락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출발했다. 11시 반쯤 도착할 것 같아. 그러자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네요. 네, 어머님, 조심해서 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얼마 후 서울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헌데 화장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평소에 보던 며느리와 너무 달라 좀 어색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외출하느라 신경 써서 차려입은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절 보고 반갑게 부르며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냉큼 제 가방을 들어주며 묻더군요.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다 너희 식구 좋아하는 반찬들이야. 어머님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늘 싹싹하던 며느리가 그날 유난히 더 곰살맞게 굴더군요.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완전 봄이에요. 그래, 따뜻하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님을 위해 특별한 일정을 준비했어요. 뭐? 일정이라니? 집으로 가는 거 아니니? 집엔 좀 이따 가고요. 오랜만에 서울 오셨는데 좋은 시간 보내셔야죠. 근데 코스는 비밀이에요.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곤 성큼성큼 걸어 주차장으로 향하더니 못 보던 외제차 앞에 섰습니다. 정희, 너 차 바꿨구나. 네, 작년 말에 바꿨어요. 비싸 보이는데 이거 외제차 아니냐? 에이, 요즘은 외제차도 가격이 많이 내려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고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웃으며 차에 타더니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을 VIP로 모실 거예요. VIP는 무슨, 그냥 집으로 가자. 애들도 보고 싶고. 안 돼요. 제가 어머님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잠시 후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낯선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그 모습을 넋놓고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묻더군요. 어머님, 배고프시죠? 제가 좋은 곳으로 예약해놨어요. 뭐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밖에서 돈을 쓰니? 반찬도 많이 해봤는데. 그건 내일 먹으면 되죠. 예약하면서 미리 주문 넣어서 취소도 안 돼요. 정말 맛있고 고급스러운 집이니까 기대하세요. 그러면서 웃는데 계속 거절하기가 힘든 분위기였어요. 며느리가 너무 들떠 있어서 찬물을 끼얹기가 미안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저를 위해 마련한 자리니 못 이기는 척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으리으리한 외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비싼 곳 같았거든요. 정희야, 여기 너무 비싼 곳 아니니? 어머님이 오셨는데 당연히 좋은 데서 모셔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가자마자 직원들이 90도로 인사하는데 전 그게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나요? 네, 임정희고 조용한 룸으로 부탁했어요.
얼마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와,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였어요. 전복, 한우, 랍스터, 평생 그런 호화로운 음식은 처음이었죠.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전복이 정말 유명해요. 아우, 얘야. 이런 데서 먹으면 얼마나 나오니?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모시는 거예요. 이왕에 드시는 거 맛있게 드셔야 돈 쓰는 보람이 있죠. 아유,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서 맛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훨씬 마음 편할 것 같더군요. 그런데 밥 먹으며 며느리가 또 제 재산에 대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통장이나 집문서 같은 건 다 집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그건 왜 묻니? 아니, 도둑이라도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죠. 혹시 은행 대여금거나 그런 데 넣어두신 건 아니죠? 안 그래도 민재가 그 얘기를 하긴 하던데. 영 불편할 것 같아서 고민이다. 그런데 많이들 이용하나 보지? 네, 뭐 요즘은 금값도 비싸니까 금부치 같은 것도 많이 넣어두더라고요.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밥을 먹고 나오는데 계산서를 보니 50만 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유, 세상에 무슨 밥 한 끼가 저 돈이면 내 한 달 생활비인데. 그래도 어차피 쓴 돈 며느리 기분 상하지 않도록 잘 먹었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안마와 피부 관리를 해주는 샵으로 절 데려갔어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 연예인들도 많이 다닌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여기서 관리 받으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아우, 얘, 이제 그만하자. 돈 너무 많이 썼어. 오늘 하루만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맏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제발요. 그런 며느리의 간절함에 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 내키지 않는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받고 나왔더니 며느리가 제 가방을 열고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정이야, 뭐하니? 벌써 나오셨어요? 어머님 핸드폰에 전화가 와서. 그래? 누구한테? 그냥 광고 전화 같아서 끊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가방을 닫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워 보여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나가자고 서두르는 통에 어영부영 넘어가게 됐죠. 차에 타보니 시간이 벌써 오후 5시가 넘었더군요. 예, 이제 집에 가자. 민수도 곧 퇴근할 텐데. 네, 가야죠. 오늘 어머님 모시고 다녀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나도 네 덕에 팔자에 없는 호강을 다하고 고맙다. 그렇게 인사하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며느리가 시동을 걸며 저에게 뭔가 작은 병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면서 가세요. 이게 뭐니? 홍삼 음료예요. 피로회복에 좋아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빨간색 병에 든 음료였어요. 포장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죠. 저는 병을 받아드는 대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대접 받았는데 피곤하긴. 그러지 말고 네가 마셔라. 너야말로 운전하느라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저 원래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아침 일찍 기차 타고 멀리 오신 어머님이 드셔야죠. 어서요. 그러면서 아예 병뚜껑을 따서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병을 받아들고 인사했네요. 아유, 그래, 고맙다. 그렇게 대답하고 한 모금 마셨는데 입안 가득 쓴맛이 퍼지더군요. 맛은 없었지만 홍삼은 원래 쓰니까 몸엔 좋은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한 병을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차가 출발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갑자기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애써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며 며느리를 불렀네요. 아유, 정이야, 나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한데. 네? 무슨 일이세요? 머리가 어지러워. 피곤하셔서 그런가 봐요. 좀 주무세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표정은 전혀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날의 제 마지막 기억이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신이 흐려지더니 곧바로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건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나 저는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이 무거웠네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 전부였고 고개를 돌려보니 흰 벽과 쇠창살이 달린 창문이 보였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낯선 풍경이었죠. 그때 코를 찌를 듯이 독한 소독약 냄새가 풍기더군요. 여기가 어디지? 저는 놀란 마음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환자복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쉰 소리만 나더군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긴 치매 전담 요양병원이에요. 치매? 요양병원? 아니 근데 내가 왜 여기 있죠? 입원하신 거죠?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 치매라니? 무슨 소리예요? 난 멀쩡해요. 네네 알겠어요. 환자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간호사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차트에 뭔가를 적는 것 같았어요. 난 박순자고 부산 해운대 살고 아들이 둘 있어요. 뭔가가 잘못된 거라고요. 환자분 흥분하지 마시고 약 드셔야 해요. 그럼 불안한 게 좀 나아지실 거예요. 약은 무슨 약? 난 환자가 아니라니까. 하지만 간호사는 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약을 들고 다가왔어요. 안 먹어요. 그러지 말고 나 내보내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진정하시고 약 드세요. 그래야 낫죠. 하지만 제가 계속 거부하자 이번엔 덩치 큰 남자 간호사가 들어왔네요. 그러고는 흠칫 놀란 저를 붙들어 놓고 억지로 약을 먹였습니다. 하지마. 그런데 약을 먹고 나니 또 정신이 몽롱해져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깨어나다 잠들길 반복하며 며칠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잠깐이라도 깨어있으면 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그러다 하루는 좀 정신이 맑을 때 복도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걸 듣게 됐어요. 바로 제가 그곳에 갇히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큰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처음보다 많이 안정되셨습니다. 이젠 나가겠다고 하시거나 약물에 대한 거부도 많이 줄었어요. 다행이네요.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보호자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아니에요. 자극을 받으면 또 흥분하실 수 있으니까 당분간 저 외에 다른 사람들 면회는 금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제 병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제 곁에 앉아 속삭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회사가 정말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은행에서도 더는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압박하고 집도 넘어갈 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도움 좀 청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이가 절대 어머님 노후 자금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선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는데 순간 놀라서 눈을 뜰 뻔했습니다. 옷장 깊숙하게 넣어주셨던 어머님 도장이랑 통장은 제가 찾아서 잘 보관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민수씨 회사 빚 갚는데 3억 정도 썼고요. 1억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그동안 대표 사모님으로 사느라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민수씨 회사 살리고 그 사람 몰래 대출받은 거랑 카드빚 정리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눈을 뜨고 며느리를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는지 들어봐야 했으니까요. 어머님은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꽤 좋은 병원이거든요. 물론 그 병원비도 어머님 계좌에서 나가겠지만요.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 보내드렸다고 했어요. 한동안은 연락 안 하실 거라고도 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혔네요. 저는 그제야 눈을 뜨고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딸처럼 믿었던 며느리가 한 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니 말도 나오지 않아 속으로 흐느끼며 둘째의 이름을 외쳤죠. 민재야, 엄마 여기 있어. 제발 엄마 좀 찾아줘. 하지만 핸드폰은 이미 빼앗겼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신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맥없이 병실에 갇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게 전부였죠. 아침에 눈을 뜨면 약 먹고 밥 먹고 또 약 먹고 약 때문에 하루 종일 몽롱했어요. 제가 산책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본인이 아무리 멀쩡하다고 생각해도 다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괜히 돌아다니다 낙상하시면 큰일이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계세요. 한 번은 몰래 약을 삼킨 척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사납게 생긴 간호사가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강제로 제 입을 벌려보고는 다시 억지로 약을 삼키게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환자들은 정말 심각한 치매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매일 소동이 일어나고 신음하고 울고 조용한 날이 없었죠. 그 사이에서 멀쩡한 저는 두려움과 갑갑함으로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간호사가 왔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서 순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실제로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그동안이 거칠기만 한 간호사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박순자 환자분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님,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네? 나 치매 아니에요. 며느리가 날 속여서 여기 가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다 짜고 그러는 건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나 벌써 여기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매번 그런 말을 하면 콧방귀를 끼며 무시하던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그 간호사는 잠시 멈춰서 제 얼굴을 바라봐 줬네요. 환자분, 그게 정말이세요? 네,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줘요. 나 박순자고 부산 해운대에 살아요. 큰아들은 무역회사하고 둘째는 부산에서 식당해요. 큰아들 민수, 둘째는 민재, 손주도 둘이나 있고. 그러자 간호사가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할머니는 다른 치매 환자들하고는 달라 보였거든요. 말씀도 또렷하게 잘하시고 그래도 그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르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따가 오후에도 정확히 기억하시면 어르신 말씀 믿을게요. 제 이름은 김은정이고 23살이에요. 좋아하는 색은 분홍색. 시집간 언니가 둘 있어요.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내가 남편 도와 슈퍼를 오래 해서 계산도 잘하고 뭐든 기억도 잘해요. 그럼 제가 이따가 점심약 가지고 다시 올게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주위를 다시 둘러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 간호사에게 들은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오후가 되길 기다렸죠. 그러자 정말 약속대로 간호사가 오후 약을 들고 들어와 묻더군요. 어르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에요. 간호사님 이름은 김은정, 23, 언니가 2명 있고 좋아하는 색은 분홍색, 맞죠? 그러자 고개 숙이고 제 말을 듣던 간호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어르신 정말 멀쩡하시네요? 아니 근데 왜... 내가 그랬잖아요. 멀쩡하다고.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내 아들한테 연락 좀 해줘요. 둘째 아들이요.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간호사는 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치만 들키면 저도 잘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이제 막 취직했는데 그만두면 홀어머니랑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저에게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곳에서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아들에게 연락해준다고 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간호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네요. 그 간호사 역시 저를 노망난 노인네 취급해 제 말을 무시했든지 아니면 절 도와주려다가 무슨 봉변을 당한 건지 너무 걱정됐죠. 그런데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저에게 매일 우악스럽게 소리치던 간호사가 누군가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네요. 그리고 그 사이로 너무나 반가운 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민재의 목소리였죠. 당장 저희 어머니 만나게 해주세요. 박순자 씨가 여기 입원해 있다고 들었다니까. 아니, 일단 보호자한테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하잖아요. 보호자이신 며느님한테 연락해볼게요. 제가 아들이에요. 저도 보호자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번 당시 보호자가 면회 금지를 요청하셔서. 누구 마음대로 그런 걸 요청해요? 제가 아들인데 아들도 못 만나게 하는 병원이 어딨어요? 아무튼 저흰 요청대로. 저희 어머니 열흘 전만 해도 멀쩡하게 혼자 생활 잘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갑자기 중증 치매라는 게 말이 돼요? 계속 이렇게 가족도 못 만나게 하면 당장 경찰에 연락해서 입원 당시 아무 문제도 없었는지 조사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자 간호사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 흥분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원장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더니 두 사람이 어딘가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흥건하게 흐르고 심장이 떨려왔어요. 그렇게 몇 분이 흐른 뒤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그토록 보고 싶던 아들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얼굴을 보자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펑펑 흘렸습니다. 엄마! 민재야, 너 정말 우리 민재구나. 그러자 아들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네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 계세요? 정의가 날 속였어. 걔가 준 홍삼 음료를 먹었는데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여기였다. 내 돈이 필요해서 여기 가둔 거야. 뭐라고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더군요. 그러더니 당장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30분 만에 놀란 얼굴로 큰아들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큰아들에게도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사색이 되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정의가 왜? 민수야, 정의가 내 통장이랑 도장 가져갔어. 이미 3억 빼갔다더라. 네 회사 빚 갚는 데 썼다고.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럴 리가.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이 화가 나서 소리쳤네요. 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게 사실이야? 어떻게 형 생일 때문에 서울 간 엄마가 집에 안 오시는데 연락도 안 해볼 수가 있어? 나는 엄마가 서울 오시는 것도 몰랐어.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 그거 수습하느라 그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다녔다고. 뭐? 그러느라 내 전화도 안 받았던 거야? 그래. 여기저기서 빚 독촉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 없어서. 일단 오는 전화는 전부 피하기만 했어. 근데 며칠 전에 집사람이 처가랑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돈을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이렇게 마련된 돈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 그러면서 큰아들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의가, 그 사람이 회사가 망할까봐 무서웠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너희 회사 빚만이 아니라 정의 개인적인 빚도 많은 모양이다. 옷도 고급만 입고 차도 비싼 외제차 타던데 그렇게 펑펑 써제끼니 빚이 안 생기고 버텨?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대표 사모님이랍시고 너무 심하게 사치하는 건 알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그럼 변명은 나중에 해. 일단 엄마 여기 모시고 나가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이 병원 원장이랑 형수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두고 봐. 이번 일 명명백백 밝혀서 형수 죄값 치르게 할 거니까. 그렇게 저는 아들들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온 둘째 아들은 곧장 저를 내과에 데려가 진찰받게 했어요. 거기 감금되는 동안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거 말고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 당분간 정신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죠.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도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 인지 상태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며느리가 제출한 진단서는 위조됐다는 게 밝혀졌네요. 둘째 아들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물론 경찰 조사 결과도 예상과 같더군요. 이 진단서는 위조된 겁니다. 정상인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감금한 거예요. 경찰이 큰아들 집에 들이닥쳤을 때 며느린 집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경찰서에 와서도 계속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망상이랑 선망 증세가 심해져서 절 구타하셨다니까요. 박순자 씨는 치매가 아닙니다. 당신이 위조한 서류로 감금한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도 안 된다며 난동에 가깝게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춘희와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경찰이 고개를 돌려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임정희 씨가 준 음료를 마신 후 바로 정신을 잃으셨다고요? 네, 홍삼 음료라고 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어지러웠어요. 제 말을 들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임정희 씨 차량을 수색했는데 음료수병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동일약을 불면증이라며 처방받은 기록도 있고요. 계획적인 범죄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춘희가 한숨을 쉬며 소리쳤죠. 아이고, 15년을 가족으로 산 며느리가. 그때 또 다른 형사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물었어요. 혹시 이 서류들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본 적 없는 서류들이었어요. 위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출 서류. 이게 뭐예요? 임정희 씨가 어르신 도장을 이용해서 만든 서류들입니다. 어르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네요. 뭐라고요? 내 집을? 다행히 실행 전에 꼬리를 잡혔어요. 하지만 이미 통장에선 빼간 돈이 많네요. 그리고 치매 진단서를 위조한 의사도 찾았어요.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써준 겁니다. 그 말에 춘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뭐라고 했어? 너희 며느리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러게, 내가 너무 순진했네. 그때 며느리를 마주한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런 짓을 저지른 이유를 물었네요. 당신 왜 그랬어? 어떻게 남도 않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나주차고 그랬어? 회사는 다 망해가면서 그깟 큰아들이라는 허울 때문에 부모한테 손 벌리지도 못하는 당신이 답답해서 그랬지. 내 덕에 당신 회사도 위기 넘겼으니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말하지 마. 내가 망하면 그동안 대표 사모님으로 목에 힘주고 다니던 당신 체면이 무너지니까 그걸 못 견딜 것 같아서 이런 짓까지 벌인 거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 어쨌든 결과는 같아.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돈 우리한테 올 거였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미리 좀 당겨 쓴 것뿐이야. 당신 회사도 살리고 내 빚도 갚고.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이 난리야?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다가가 눈물을 삼키며 입을 열었어요. 난 그동안 널 정말 딸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나 안심시키려고 그날 나한테 좋은 음식 사주고 좋은 곳 데려가고 그랬니? 그때 내 핸드폰으로 온 전화 광고 전화가 아니라 둘째였지. 너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 꾸민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전 정말 민수 씨 돕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절 정말 자식으로 생각하셨다면 용서하시고 경찰 조사 그만하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자기 돈 좀 가져갔다고 자식을 신고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저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 그저 남보다 못한 돈 많은 노인일 뿐이라는 걸요. 정말 며느리가 절 부모로 생각했다면 그런 몹쓸 짓을 하진 못했겠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계획범죄가 아니었다며 처벌을 피해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잡았대도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위조된 진단서, 불법으로 빼낸 돈, 약물을 처방받은 기록까지 전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제 소식을 아들에게 알려준 간호사의 증언이 큰 역할을 했네요.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제가 어르신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솔직히 겁도 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중해지고 싶었죠. 그래서 입원 서류를 몰래 확인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치매 진단서도 수상하고 입원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드님께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근데 혹시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날까 무서워서 얼른 휴가 내고 병원을 며칠 쉰 거예요. 결국 제 말이 사실이라고 확신한 간호사가 나서서 모든 일이 해결된 겁니다. 그때가 제가 그곳에 들어간 지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죠. 저는 간호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은정 씨 덕에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이번 일로 그 병원에서 뭔가 문제라도 생기거든 꼭 나한테 연락해요. 사실 내 친정 조카가 부산에서 산부인과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간호사 구한다고 하니까 일자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실 어르신이 퇴원하시고 나서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 돌아가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언니들도 다 결혼해서 각자 살기 바쁘고 엄마는 제가 모시면서 생계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아, 요처럼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은정 씨를 그렇게 곤란하게 할 순 없죠. 괜찮으면 부산으로 내려와요. 내가 집도 알아봐주고 직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게 해줄게요. 어머, 그렇게까지 폐를 끼칠 순 없어요. 직장만 알아봐 주시면 나머진 제가. 괜찮아요. 여기 우리 둘째 아들이 이것저것 도와줄 테니 모르는 거 있으면 부탁해요. 그렇게 전 고마운 간호사를 둘째 아들에게 부탁해 취업도 시켜주고 이사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뒤로 간호사의 증언을 확보해 수사가 척척 진행돼 나갔어요. 그리고 며느린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맘때 민수가 부산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네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엄마. 민수야, 아주 힘들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들여서. 그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어도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 여자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잘못 아니야. 우리 모두 속았는데 뭐. 사실 회사가 어려운 건 맞아도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2억 정도로 다 해결됐는데 나머진 정의가 벌인 일에 쓰려고 한 것 같아요.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조사 도중 밝혀졌는데 그동안 도박을 해서 빚도 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느라 돈이 급했던 것 같아요. 뭐야? 도박? 네. 제가 사업한답시고 정신없이 밖으로만 도느라 마누라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면목 없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 만들어 도박빚을 갚으려 했다니. 그러고도 제 아들 핑계만 대며 아들을 위해 벌인 일인 것처럼 변명하던 게 너무나 괘씸하더군요. 그리고 몇 달 후 드디어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인 임정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피고인은 15년간 시어머니와 가족으로서의 신뢰관계를 쌓았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극히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계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위조된 서류로 요양병원에 감금한 점은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전 너무 억울해요. 그 돈 저만 쫓아고 쓴 거 아니란 말이에요.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지만 며느린 계속 소리쳤어요. 왜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어려울 때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며느린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소리쳤네요.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씁쓸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자 춘희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다. 액땜 제대로 했으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그 뒤로도 둘째 아들과 춘희는 제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보다 더 신경 써줬습니다. 그런데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저에게 면목 없다며 연락을 끊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정희가 어머니 통장에서 빼내 저 돕겠다고 줬던 돈이에요. 그동안 이 돈 돌려드리려고 저 정말 밤낮 없이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회사도 다시 안정됐고 이렇게 돈도 돌려드리게 됐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돈보다 아들이 다시 안정을 찾았다는 말이 너무 반갑고 고마워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고생 많이 했다. 엄만 이런 돈보다 네 얼굴을 못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 그래도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네가 편하게 어미를 볼 테니 돈은 잘 챙겨두마. 그리고 민재가 성화해서 돈이랑 집문서 같은 거 다 은행 금고에 넣어뒀다.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제야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향해 웃어주더군요. 그맘때 저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여자 만날 생각을 안 하던 둘째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며느리감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은정씨 아니야? 안녕하셨어요, 어르신. 아니, 어머님. 그럼 우리 민재가 데려온다던 예비 며느리가 은정씨? 그러자 아들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부탁으로 은정씨 집이랑 직장 알아보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하려고요. 아이고,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근데 은정씨 나이가 우리 민재랑 띠동갑 차이가 나는데 괜찮겠어요?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듬직한 남자가 이상형이었어요. 오빠, 민재씨가 저한텐 딱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도 민재씨가 다정하다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그런 예비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얼른 나를 잡자고 소리쳤죠. 그리고 벌써 그 둘째 아들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행복을 만끽하며 아들의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네요. 물론 아직 큰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완전히 아물진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어두운 기억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아픈 기억은 잊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생각입니다. 그게 저를 아껴주는 오랜 친구와 자식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디 여러분도 이런 제 앞날에 행복한 일만 남아있길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오늘 제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꿈같이 달콤한 일상만 계속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